양파에 대한 항암 효과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뭐 서양 뭐 세계 지구 안에서는 양파를 많이 먹죠. 양파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암 환자들이 양파는 상당히 항암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여기에 대한 상식도 많을 거라고 봐요. 이 양파 속에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게 케르세친이죠. 케르세친은 사실 제가 상당히 환자한테 권하는 그 성분이에요. 케르세친은 제가 이제 제일 주목적인 케르세친은요, 신생혈관 억제하는 힘이 있어요. 암이 크려면 혈관이 없으면 크지 못해요. 그러니까 혈관이 있어야 영양 공급이 되잖아요. 이걸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케르세친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양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과 식물이기 때문에 황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양파 보면 톡 쏘잖아요. 그게 황이거든요. 유황이죠. 이 유황은 항암 작용도 있고 해독 작용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파는 우리가 암 치료에 있어서 암세포 증식도 억제를 하고, 또 항산화 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 면역도 강화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실험도 있나요? 양파에 대한 항암 효과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뭐 서양 뭐 세계 지구 안에서는 양파를 많이 먹죠. 중국 사람들도 양파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많은 건 나와 있는데 한번 그 중에서 하나 찾아보면 대장암 세포를 가지고 연구한 건데요. 2021년도에 양파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본 건데요. 양파 추출물을 밀리리터당 5마이크로그램 하고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암세포의 침륜성 뻗어나가는 걸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5마이크로짜리를 하는 경우에 보니까 약 한 23.48%의 침륜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10마이크로짜리를 쓰니까 52.13%의 침륜도가 떨어지더라. 이게 이렇게 발표한 논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양파는 직접적으로 암의 침륜성도 낮추지만 용량에 따라서 그 기능이 더 올라가더라. 이걸 그럼 보여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양파,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 극대화될까요? 양파를 먹을 때 사실은 생으로 먹으면 좋아요. 근데 생으로 먹게 되면은 막 톡 쏘는 거, 또 먹으면 막 눈도 따갑죠. 그렇기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생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좀 먹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익히면은 그런 톡 쏘는 부분이 조금 덜 하죠. 오히려 단맛이 좀 더 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양파는 우리가 잘라놓고 나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먹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이 양파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자르고 난 후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효소 작용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 주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굽거나 이렇게 열을 살짝 경우에 우리가 양파 볶아서 많이 먹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케르세친 성분 함량이 상당히 흡수율이 높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먹을 때 중요한 거는 양파는 가장 가 쪽에 있는 껍질이 효과가 좋다는 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양파를 구입해 가지고 버려버리는 부분,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보라색이나 붉은색을 약간 띠면서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부분, 이걸 버리는데 사실 그거 꼭 절대 버리면 안 되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모아가지고 차를 끓여서 마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항암 효과가 높은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는 색이 진한 거, 보라색도 진하거나 약간 붉은색도 진한 거, 이런 양파를 구하면 항암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가 양파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아마 양파는 먹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 거예요. 특히 이제 생으로 먹거나, 그 다음에 양파는 톡 쏘는 그런 진한 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먹었을 때 위를 자극해서 속쓰림 이런 것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양파 속에도 식이섬유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가스가 많이 차고, 또 특히
우리가 황성분들이 양파 속에 같이 식이섬유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복부 팽만 증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자극성 때문에 위장 속쓰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좀 고약한 트림 같은 거, 이런 뭐 아주 심한 사람들은 뭐 구토증까지 뭐 유발한다고 하는데 뭐 그건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른 이런 우리 채소들 몇 가지에서 보듯이 양파도 마찬가지로 항응고 작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항응고 약물을 먹고 복용하고 계신 분들, 아스피린이라든지 클로피데롤이라든지 와파린이라든지 이런 그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많은 양의 양파를 먹을 때는 응고가 조금 더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너무 많은 양 섭취는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겁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먹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요, 같은 성분들이 많을 때, 유효 성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들이 모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음식끼리 서로 조화를 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음식이라 하거든요. 양파는 십자합과 식물이기 때문에 십자합과 식물은 다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마늘, 부추, 그리고 뭐 브로콜리, 뭐 양배추, 케일, 이게 다 십자가 식물들이거든요. 십자가 식물들은 같은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함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제가 어떤 논문을 하나 이리 보니까 포도 껍질하고 양파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유방암 세포의 성장 억제 효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높아지더라, 이런 논문이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 먹을 때 포도 같이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보면 베리,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뭐 아로니아, 뭐 딸기, 뭐 크랜베리, 뭐 아싸이베리, 다양한 베리 종류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양파하고 같이 먹으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강황, 카레를 만들 때 이렇게 양파하고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기신 질문입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리꽃이라고 하는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편이 전립선암 3기로 이번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도 살이 빠졌지만 수술 후 더 빠진 듯 합니다. 물론 수술해서겠지만요. 전립선암과 살이 빠지는 데는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요. 식사는 잘합니다. 살 빠지니 체력이 떨어져 걱정이 됩니다. 또 무엇을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에 이완이 되면 대개 체중이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암을 진단하는데 이 진단 조건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거든요. 그거는 이 암세포가 워낙 성장 속도가 빨라서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다 많이 빼들어가 버립니다. 그 암세포가 성장하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내가 먹는 것에서 가져가는 영양소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내 몸에 있는 성분들을 특히 지방 같은 거 막 빼가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빠질 수 있고.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우리 환자분들이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빠져간다, 이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예를 들어 항암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항암을 하니까 체중이 빠지겠죠. 근데 그런 거 하지 않는데도 체중이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딱 어떤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먼저 어떤 본인이 갖는 스트레스 부분, 수술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전립선암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뭐 소변 보는 거라든지, 특히 이제 저녁에 이제 그런 게 좀 화장실 자주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돼서 이렇게 체중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이 부족해져가지고 근육이 빠져버리거든요. 우리가 암 수술하는 동안에 움직이지를 않으면요, 근육이 금방 빠져요. 그런데 이 근육이 회복이 잘 안 되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안 돌아오고 오히려 더 빠져가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균형이 돼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만약에 식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수면도 잘하고, 스트레스도 적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 암 환자들에게 맞게 하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체중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때 체중이 올라오는 것을 너무 급하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빨리 체중을 올려야 된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게 돼서 한마디로 지방만 늘어나는 거예요, 체중에. 중요한 것은 지방이 늘어나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근육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육을 늘리려면 어때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체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체중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체중이 원래 내 체격에 맞춰 가지고 맞는 체중보다 오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요 참에 그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내 체격에 맞는 체중이 얼마인가, 그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체중으로 돌아가야 한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암에는 안 좋습니다. 왜? 지방만 몽땅 늘어나거든요. 뱃살만 늘어나요. 그럼 나중에 우리 암 세포가 먹기 좋은 밥들 갖다가 막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근육을 길러야 돼요. 그 근육을 길러서 체중이 느는 건요, 빨리 늘질 않아요. 그리고 웬만큼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이 쉽게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그 방법을 쓰면서, 그 다음에 내 목표에 대한 체중을 예전에 가지고 있던 체중으로 절대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이미영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선생님, 혹시 오리고기 암 환자에게 어떤가요? 이 오리고기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이 오리고기가 왜 우리 환자분들이 오리고기를 다른 것에 비해서 선호하느냐면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 그게 선호하거든요. 사실 이런 그 다른 조류나 육류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오리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것은 맞아요. 우리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처럼 불포화 지방산이 다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육류는 포화 지방산이 많죠. 불포화 지방산이 얼마 없어요. 근데 오리 고기 속에 불포화 지방산이 조금 더 많아요. 하지만 포화 지방산도 있어요. 되게 보면 한 50% 정도로 봐요. 포화 지방산은 50%, 불포화 지방산은 50%. 근데 우리 환자분들은 다 불포화 지방산인 줄 알아요. 근데 먹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리 고기, 오리 기름을 좋다 해갖고 먹는단 말이에요. 특히 뭐예요? 오리 구이를 하게 되면 흘러나오는 기름이 있잖아요. 이 기름에다 밥을 볶아서 먹어요. 그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그거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왜? 오히려 이 불포화 지방산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트랜스 지방으로 바뀝니다. 오리 고기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음식으로 먹어서 이 속에 있는 오메가3가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 부분, 이게 좋은 거지. 흘러나오는 기름을, 그것도 열 때문에 한마디로 열이 가해진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이걸 가지고 밥을 볶아서 먹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 고기는 다른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먹는 것을 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많이 먹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 않고, 특히 조리 방법을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오일이 열이 가해지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천재이루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선생님, 간암 말기 환자입니다. 지금은 수술할 수가 없고 항암 1차였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예, 우리 이제 이분은 간암 말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말기가 되니까 사기란 뜻이잖아요. 다른데 전이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아마 항암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분은 지금 이제 이 내용만 가지고 환자분한테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담도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특히 간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은 여러 가지 해독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은 영양소들, 알부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특히 이제 간에 암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능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깨지는가에 따라서 식사라든지 이런 게 다르죠. 간에 암은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다 정상이라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습관, 우리가 항암 음식 습관이에요. 이런 대로 하시면 돼요. 육류를 조금 피하시고 채식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는 식물성으로 좀 하시고 그러면서 간을 보호해주는 보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간 기능이 많이 나빠져 있는 분들 특히 우리 간암이 있는 경우에는 황달 수치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SGOT, GPT 간 수치도 올라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음식을 할 때 소화 장애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화가 잘 안 돼요. 특히 지방식은 우리 간이 나쁜 분들 소화가 잘 안 돼서 지방이 있는 부분들 최소한 줄여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간에 되게 부담이 가거든요. 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간이 나빠져 버렸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해요. 단백질 양도 좀 줄여야 되고 그래서 간이 나빠진 분들한테는 어떤 시기보다도 소화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소화장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이 돼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는 약간 유동식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대한 것은 좀 정확한 어떤 상태를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답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혹시 댓글로 다시 한번 내용을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술, 담배는 전혀 해본 적도 없고 꽤 오래전부터 계란은 유기농, 우유는 유기농 목초, 야채도 웬만하면 유기농으로 운동도 거의 일주일에 최소 5번 적당히 했고요. 그런데 췌장암 3기 진단을 작년에 받았어요. 직장 환경이 케미칼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진단받기 1년 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답니다. 고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탄산음료도 전혀 마시지 않았고요. 유유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예,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이 걸리고 나면 내가 도대체 왜 암에 걸렸을까 생각해 본 분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많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관리는 더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관리를 잘했는데 걸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낙담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는 내가 암에 걸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야채밖에 안 먹었고 운동 열심히 했고 스트레스 안 받았고 근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는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마 직장 생활이 케미칼 화학 성분들이 많은 데는 좀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암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잘 되는 데서는 잘 안 생겨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어때요? 산소 공급이 조금 차단이 되죠. 그래서 또 이분은 이제 스트레스를 1년 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요 스트레스는 영향을 줬어요. 되게 이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암이 성장해 왔는데 이런 암들은 크다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암이라는 게 1cm가 됐을 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0.1cm, 그 다음에 5mm, 뭐 이런 암들도 어느 순간 내 건 면역이 높아지면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연구 자료들 보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을 해보면 이 안에 암이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어야 암이에요. 발견 안 되면 암이 아니에요. 단지 암 세포로 남아있는 거죠. 세포로. 그런데 이게 암으로 발전을 안 하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세포 덩어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때 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암 환자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암 발견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 부분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 그 다음에 이분은 소화라든지 이런 거 좋았다고 했거든요. 췌장암의 가장 많은 원인이 염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술이나 알코올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이제 알코올, 이 염증, 그러니까 소화장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데 이분은 조금 억울하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거냐 원인을 정말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요분이 그럼 제가 한번 다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내 생활 습관. 우리가 노출된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활 습관이 우리가 불규칙한 생활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예? 아침은 걸러서 먹고 저녁 몽땅 먹었다든지 그런 생활을 하면은요 오히려 암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행을 뭐 자주 한다든지 등산을 우리가 종주 등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운동도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분들은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차라든지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진 거 이런 부분이라든지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환경, 특히 내 몸에 어떤 중금속이 있다든지 검사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인이 다양해요. 특히 우리 그 암덩어리 안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환경이 내 거 면역세포들이 공격할 만한 환경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몇 가지만 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왜 암에 걸렸어?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찾아야 돼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찾아야 돼요. 내가 지킬 건 다 지켰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나한테 문제였는가? 그럼 검사를 해야죠. 다양한 검사를 해가지고 찾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도요, 음식부터 해가지고 쫙 한번 적어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옵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암이라는 결과물이.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치료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도 억울함, 내가 단순하게 화학 약품을 취급하는 곳 아니면은 스트레스 이것밖에 나한테 없는데 다른 게 걸릴 만한 게 없는데 이게 억울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한번 암 환자시면 내가 왜 암에 왔겠는가를 한번 찾아보고요. 나름대로 그걸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검사를 받아보세요. 면역도 검사를 받아보시고 중금속도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고 또 내 안에 이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주는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은 또 췌장암이 있어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독특해요. 다른 암에 비해서. 그래서 관리도 조금 독특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유산균 같은 것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췌장암은요 암덩어리 안이 다른 암에 비해서 단단해요. 우리가 일반 암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암을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췌장암은 쇠예요, 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이 쇠를 뚫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은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순한암은 우리가 한 2부 정도 될까요? 훨씬 더 들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단단함을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췌장암은 껍질이 두껍단 말을 종종 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 같은 것을 좀 받아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형렬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박사님, 누룽지탕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누룽지를 줍니다. 누룽지를 주는데 우리가 주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식사를 하기 어려울 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내가 누룽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암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또 방사선을 하고 나서 구내염 같은 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먹기가 어려워요. 누룽지가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게 잘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특히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밥하고 남은 누룽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룽지하고는 친숙하고 친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누룽지를 먹는 건데 이건 이 생각을 했어요. 누룽지는 밥이에요. 그냥 밥하고 같습니다. 오히려 누룽지는 어때요? 타요. 그래서 누룽지 자체를 아무나 우리 암 환자들이 다 먹어도 된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부드럽기 때문에 누룽지를 먹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으니까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누룽지는 우리가 쌀밥을 가지고 누룽지를 만드니까 이 누룽지하고 쌀밥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포도당이 많이 올라오고 또 우리가 요즘에는 보면 백미 누룽지가 있고 현미 누룽지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누룽지를 먹을 때 백미 누룽지보다 우리 환자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현미 누룽지, 누룽지를 좋아하시면 현미 누룽지를 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정말 항암하거나 정말 힘든 상황에서 누룽지를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서 먹어야 되는 건지 그저 좋아서 먹는다면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누룽지로 먹고 싶다 할 때는 현미 누룽지를 권합니다. 내 암은 막 진행이 되고 안 좋아지는데 면역은 좋게 나온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리기 전에 엄청나게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특히 가족력이 있던 분들, 이런 분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이 있다는 것 외에는 도대체 내가 별로 그 관리도 잘했고, 몸 안에 면역이라 이런 부분도 검사해봐 다 좋아. 다 좋은데 암은 커. 아마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 치료는 면역을 올리고 또 유전자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생활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뭐 대학에서야 일단은 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하겠죠. 수술은 이제 드러내는 개념이니까 이제 우리가 항암이라든지 방사선은 우리 또 듣는 경우가 있고 안 듣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주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이게 하나에 빠지고 지나간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내가 면역도 좋고 다 좋은데 검사 결과 다 좋은데 왜 내 암은 크는가? 내 암은 왜 내성이 계속 생기고 안 듣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암 덩어리 안에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암 치료는 이 덩어리 안에는 그냥 두고 바깥에서 면역 올려줘서 암을 죽이겠다. 항암제 넣어갖고 죽이겠다. 방사선 해서 죽이겠다. 이 생각만 한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암 덩어리가, 이 암이 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살고 있는 암은 지 스스로 안 죽게 해서 방어막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어막이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아무리 면역이 강하고 외부에서 강력한 항암제를 하더라도 이 방어막이 너무 튼튼해가지고 철옹성처럼 막 했으면 뚫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또 들어가더라도 이 안에 있는 환경이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면역세포라고 하면 무조건 암세포로 가서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바깥에서 면역이 아무리 강해도 이 암세포 쪽에 오면은 우리 면역세포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도 있겠지만 공격성이 뚝 떨어져요. 잘 싸우러 가다가 암 앞에 가서 꼬리 딱 내려버리는 이런 면역세포들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 바로 이 안에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암덩어리 안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암세포로 해갖고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 안에는 암덩어리도 있고 이것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라든지 다양한 물질들이 이 안에 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성하는 물질들이 암에 우호적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 치료가 듣느냐 안 듣느냐하고 관련이 있어요.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아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깨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건데 앞으로는 포커스를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다 습득해갖고 했어요. 근데 안 듣는다는 거죠. 그 부분은 바로 이 암덩어리 안에 답이 있었다. 이 암덩어리를 알아야 되고 또 이 암덩어리 안에서 치료를 우리가 면역세포나 항암제라든지 이런 뭐 공격을 막고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거나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암의 우호적이 아닌 암을 가지고 있는 치료하려고 하는 숙주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앞으로는 치료가 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거 다 도우면 돼요. 하지만 정말 이 덩어리 안에를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전문의가 본 가장 무서운 암은 어떤 암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이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좀 악성이고 덜 악성이고 우리가 갑상선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순한 암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암 통계에서도 빠졌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무서운 암. 무서운 암이라는 것은 잘 치료에 안 듣고 예후가 안 좋은 암이라 이 말이거든요. 대표적인 암이 가장 악성인 암이 이제 췌장암이죠. 그리고 췌장암은 진단도 어렵고 암 중에서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거든요. 대개 이제 생존율이 15%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자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보자면은 5년 생존율은 뭐 7.9%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의 데이터에 의하면 5년 생존율을 한 15.9% 상당히 안 좋은 암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기 암을 발견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췌장암 같은 경우는 특히 애우가 안 좋은 암이기 때문에 일단 빨리 발견하는 것이 가장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이죠. 폐암은 사실 세계적으로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거든요. 생존율이 낮고. 근데 폐암은 사실 조기 검진에서도 발견이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단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으면 폐암은 잘 안 나와요. 되게 CT라든지 이런 걸 찍어야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단순 촬영에서 의심할 만한 것이 있으면 CT를 해서 정밀하게 할 건데 단순 촬영에서 의심할 만한 게 잘 안 나와요. 실제적으로 이제 단순 촬영에서 나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폐암의 5년 생존율이 20%. 근데 우리나라는 한 40.6%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폐암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폐암은 보통 이제 비소세포암이 있고 소세포암이라 둘로 나뉘잖아요. 보통 이제 비소세포암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소세포암은 이제 수술을 거의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비소세포암 같은 경우는 애우가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기암에 빨리 발견이 되면 5년 생존율이 한 82%까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기에 발견하면 우리 평균 5년 생존율보다도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폐암 발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단순하니 종합검진을 받지만 또 CT를 찍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CT를 찍으면 방사선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설량 CT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폐암 가족력이 있거나 폐가 좀 평소에 안 좋다든지 뭐 이런 경우 또 아니면 내가 좀 직업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폐암을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특히 담배 많이 피우는 분들은 이런 저설량 CT를 좀 찍으면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폐암은 어려운 이유가 그렇게 조기 발견이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치료제에 대해서 잘 듣질 않아요. 우리 폐암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표적 치료제를 많이 쓰는데 내성이 잘 생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간암이죠. 간암은 우리나라에서 간암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염에 잘 걸려요. 다른 외국에 비해서 간염 이완율이 높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간암은 간염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한 85%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간암은 일단 간염 때문에 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 간암도 마찬가지로 초기 진단이 어려워요. 진단이 잘 안 되고 증상도 없고 그리고 발견하고 나면 그만큼 진행돼 버린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더라도 재발률이 높거든요. 한 30에서 60% 정도의 재발률. 왜냐하면 특히 비형 간염에서 오는 경우는 간경화 오는 자리마다 이렇게 간암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간경화 있던 자리가 간암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재발률이 아주 높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간암의 5년 생존율은 보통 이제 한 39.4%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4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마 세 가지 암이 가장 어려운 암이라고 생각합니다. 췌장암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췌장암은 사실 이제 뭐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췌장암은 종양 내 환경, 이게 암덩어리가 지 자신이 면역세포나 어떤 치료제에 의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막을 쌓고 있거든요. 이게 철옹성이라고 그래요, 말을. 예를 들어가지고 벽을 이게 암세포가 제가 죽지 않기 위해서 방어막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어떤 암들은 보면은 뭐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고무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거 돌로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게 돌이나 쇠로 이렇게 만들어진 철옹성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만큼 이 막을 깨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치료들이 잘 안 듣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암을 보호하는 물질들이 CAF라고 해가지고요. 암하고 관련된 섬유소라든지 세포 외 기질이라든지 이런 좀 용어가 어렵죠? 근데 이런 보호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엄청 조밀하게 돼 있어요. 약이 뚫고 들어갈 틈을 안 줘요. 면역세포가 들어가더라도 잘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게 그 췌장암의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면역을 억제시키는 물질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췌장암. 그래서 뭐 골수유래 억제 세포라든지 우리 종양과 관련 있는 대식 세포라든지 그리고 뭐 T세포,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도 활성형이 있고 억제형이 있거든요. 근데 억제형이 아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췌장암 치료하기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췌장암은 되게 발견할 때 보면 주변에 있는 혈관이 엄청 많거든요. 혈관의 침범을 빨리 해버려요. 근데 혈관이 침범이 되면 수술하기가 어렵거든요. 수술이 어렵고 또 하나요. 혈관까지 갔어요. 가게 되면 한마디로 다른 데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이가 잘 오는 그런 암이죠. 그래서 우리가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라고 하는 건데 암 덩어리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효과를 내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췌장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췌장암을 이제 여러 가지 걸리는 원인 중에 사실은 제1번은 췌장염이에요. 췌장암은 염증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위암 같은 경우도 주로 이제 염증성으로 오는 헬리코박터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짠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오는 게 위암이거든요. 위암도 염증성인 경우인데 췌장암도 염증성인 건 많아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을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암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의 발생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염에 대해서 유전적으로 췌장이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 되면은 한 70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다음 원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흡연을 생각할 수 있어요. 흡연은 보통 이제 우리가 폐암만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의 발생률이 높다고 그래요.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은 나 폐암만 검진을 하려고 막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췌장암에 대해서 검진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이제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췌장에 영향을 많이 주죠. 우리가 알코올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간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췌장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와인 한 잔 이 정도는 뭐 상관이 없는데 하루에 석 잔 이상의 술을 마시면 우리 그 메타 분석 보면은 한 22% 정도의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자료들이 나온 게 조금 있어요. 이게 보면은 2013년도 8월 달에 발행된 펀메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췌장암의 리스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암을 촉진시키는 역학조사 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만성 췌장염으로 오는 암이 한 14배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전성은 약 한 70배 정도 된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있고 2010년 11월 달에 발표된 자료인데 유럽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거는 췌장암 역학조사, 최신 역학조사인데 여기서는 보면 췌장염,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과체중, 비만, 그 다음에 당뇨 이런 부분들이 췌장암을 높이는 원인이다. 이건 역학조사입니다. 역학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가족력, 그 다음에 어떤 습관, 그 다음에 음식 습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질환들을 역학조사했을 때 췌장암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더라는 그런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보면은 이제 당뇨 같은 게 있으면 당뇨는 원래 모든 암의 발생률을 높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높인다고 그래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특히 1.8배니까 30%가 아니고 80%를 더 높이는 거잖아요. 당뇨는 췌장암 발생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비만도 마찬가지로 췌장암 발생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되게 한 BMI가 30 정도 되면 상당히 비만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한 20% 이상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췌장암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췌장암의 전조 증상이라면 사실은 무증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이제 암은 공통적으로 체중 감소가 일어나죠. 체중이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암세포 자체가 에너지 대사를 워낙 많이 시키니까 내가 먹고 있는 음식만 가지고 다 감당이 안 되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들을 다 빼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떨어지는 거죠. 췌장암도 마찬가지로 체중 감소가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췌장은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 보면 리파제라든지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라든지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 그 다음에 당분을 분해하는 요소, 다양한 이런 효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능이 잘 안 되니까 어때요? 벌써 소화불량이라든지 또 식욕도 떨어져 버렸고, 특히 이제 췌장 같은 것은 어떤 췌장 안에 염증이라든지 암이 있게 되면 구역질이 잘 나요. 이 부분은 이제 암덩어리가 커지면서 위라든지 이런 게 십이장을 압박을 해가지고 가로막을 누르게 되면은 구토 증상이 나오고 이런 증상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평소에 나는 당뇨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당뇨가 올라간다. 그러면 어떤 췌장 안에 문제가 생겼을 거다. 왜?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든가 이러면은 췌장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무기력해지죠. 피로도 많이 오고, 또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어떤 대상포진 같은 게 같이 온다. 면역이 떨어진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암 쪽도 한번 검사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황달이 오죠. 황달이 오는 것은 이제 되게 이제 췌장 두부와 머리 쪽에 있는 암 경우에는 담관을 눌러가지고서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췌장암을 되게 이제 이런 증상도 있겠지만 발견하는 경우가 허리가 아파서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추 바로 앞에 이게 췌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에 어떤 암이 있거나 그러면 척추를 눌려요. 그리고 척추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신경이 많아요.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허리 아픈 증상이 나오죠. 되게 허리 아픈 증상은 그냥 우리가 또 허리 아픈 증상을 뭐하고 생각하냐면요, 요추부 염좌라든지 근육 문제하고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척추 자체의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췌장암으로 오는 허리 아픈 통증은 지속적으로 와요. 계속 허리를 앞으로 좀 숙였을 때 조금 편해지는 이런 게 있을 때는 췌장암 때문에 어떤 오는 허리 통증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담관을 눌러버리면 이제 황달 같은 게 심해지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하면 고열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면은 췌장암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증상들은 췌장암에만 오는 증상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딱 췌장암을 진단한다 이 생각이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암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겁니다. 췌장암 검진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췌장암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액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혈액검사에서 종양표지자 CA19-9라든지 CEA라든지 이런 이제 종양표지자를 검사해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 혹시 췌장암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기능 검사를 해가지고 간 수치가 나빠지거나 특히 이제 황달 수치,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 췌장 두부암이 진행이 되면은 이 황달을 오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 기능을 볼 수가 있고, 또 췌장은 어떤 효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효소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이제 기본적인 검사죠. 그 다음에 췌장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초음파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생각을 해요. 초음파를 하게 되면 초음파는 어떤 방사선이 아니니까 우리 몸에 무해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음파를 하게 되면 약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상에 의심이 나면 그때 이제 정밀하게 CT나 MRI 또 이제 내시경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더 정밀하게 보려면 우리가 PET-CT 전신적으로 찍어가지고서 볼 수 있는 이런 방법.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아무 발견은 안 됐는데 특별한 경우에 어떤 하는 경우 되게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MRCP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시경을 가지고 초음파하는 EUS라는 방법도 있고, 또 ERCP라는 방법도 있고, 또 유전자를 분석을 해가지고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검사해서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검사에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췌장암 검진 때는 최소한 초음파나 CT 정도는 저설량 CT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췌장암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췌장암 예방이라 해가지고 따로 그런 특별한 것은 이제 없죠. 하지만은 췌장암이 잘 걸리는 원인을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우리가 췌장암은 일단은 염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췌장에 염증이 오는 경우는 가장 많은 게 알코올이에요. 술 같은 거.
술을 너무 과음하지 않고 비만, 너무 많은 지방을 섭취를 하게 되면 췌장에 안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이 좋아야 돼요. 장이 안 좋으면 췌장도 마찬가지로 장관 옆에 있는 곳이거든요. 췌장관이 있어요. 이쪽으로 많은 나쁜 균들이 역류를 하게 되면 췌장에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장을 좋게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담배 피면 안 되죠. 담배가 원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장을 좋게 해주고 또 항산화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채소나 그다음에 통곡, 그다음에 이제 과일,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을 충분하게 공급을 좀 해주는 게 좋죠. 특히 비타민 중에서는 B6번, 9번, 12번. 그래서 보통 이제 피리독신, 그다음에 엽산, 그다음에 B12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공급해 주면 좋겠고, 주기적으로 췌장암은요 예방 습관이 정기적 건강 검진을 자주 하는 게 가장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